민주당은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4차 추경 예산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재난 예비비 2조 원으로 우선 대응하고 모레 열리는 긴급 당정회의에서 구체적인 추경 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 행안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수해 상황을 점검하고 특별 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국회 특위 구성 등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여야는 당 차원의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장애인의 시청을 돕는 수어 통역이 지원됩니다. 또 국회 의사중계, 한국수어나 화면 해설 등을 제공하고 회의 방청 시 점자 안내서 제공 등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이 10여 년 만에 재소환됐습니다. 통합당 조혜진 의원으로부터 정치권의 4대강 원죄 공방과 홍수 예방 효과에 대해 들어봅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회 행안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함께 최근 당정청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한 입장과 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본선 경쟁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마침내 여당에서도 추경 얘기를 꺼냈습니다. 야당에서 추경 필요성을 먼저 거론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와 곧 추경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례없는 폭우 피해 속에 4차 추경이 곧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급 물폭탄에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올 들어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3차례나 추경 편성을 했고 본 예산 편성 시기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4차 추경 편성에는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4차 추경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4차 추경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공식화한 겁니다. 예비비 지출이라든가 추경 편성이라든가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해서 긴급하게 고위 당정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예비비 2조 원으로 먼저 대응한 다음 모레 고위 당정 협의를 열어서 구체적인 추경 규모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번 주 예정된 충청권 전당대회 일정 연기와 함께 소속 의원 전원의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수해 복구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 필요성은 지난주 야권에서부터 제기됐습니다. 이미 지난 6일부터 4차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던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정협의 추진 소식에 정부 예산이 별로 남은 게 없을 것이고 피해 복구를 하려면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수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다 충당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으라고 생각을 해요.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야권 모두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4차 추경론이 나왔는데 현실화된다면 1961년 있었던 4차 추경 이후 59년 만입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국회도 피해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특별 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논의했습니다. 여야는 또 당 차원의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역대급 비 피해에 행안위 여야 의원들이 정부 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 후 가진 인터뷰에서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와 관련 예산 마련에 여야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하다면 4차 추경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현안보고에서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남과 전북, 경남에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위는 또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도 논의했습니다. 특별히 국회 차원에서 이번 한 번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큰 기후 재난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보통 상임위 현안보고는 소관기관을 국회로 부르지만
수해로 인한 긴급 상황인 점을 감안해 소규모로 현장을 방문했고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에는 서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10명이 참석했습니다. 당 차원의 현장 방문과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8.29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8.29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재난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번 주 후반부터 피해 현장을 방문해 일손 돕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통합당은 심각한 비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를 방문해 수해 복구 봉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한도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지난 금요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 인사가 있었는데요. 주말 내에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전들, 애완용 검사가 득세했다. 또 그런 얘기한 사람을 향해서 윤석열 대변인이냐 또 반박으로 애완용 의원이라는 얘기까지 오가면서 공방으로 시끄러웠는데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다수 의원들이 나섰는데요. 네. 먼저 민주당 쪽을 보면은 사실상 이 최고위원 당선이 확정된 이 양향자 의원이 오히려 이 검사들이 이 정권을 애완용으로 길들이려 했다고 반박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김종민 의원은 이 추미애 장관 입맛에 따른 인사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동료로 지내던 사람들을 향해서 입에 담기 힘든 소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검사가 또 언제 애완용이었던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네. 장관하고 가까운 검사가 없습니다. 이 형사공판부 검사를 60% 이상 승진을 시켜라. 네. 이런 권고안이 있었고 이 권고안을 이제 장관이 받아들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야당 쪽에서 조용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발언이 나왔습니까? 네, 통합당에서는 이 지도부가 직접 나섰는데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 주호영 원내대표 이 두 사람 모두 이 비판의 초점이 이 추미애 장관을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했습니다. 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억지로 검언 유착 상황을 만들려고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검찰 개혁 방향이 뭔지 그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고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이 이런 검찰 무력화였냐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이 이번 인사를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발언 역시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검찰의 모양을 보면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검찰 개혁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 장관에게 인사를 그렇게 하도록 시킨 것입니까? 네, 여기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가세했는데요. 안 대표는 이번 인사가 권력의 충견이 되라는 노골적인 인사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역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윤석열의 손발을 잘라도 정권의 황혼은 막을 수 없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 함께 보시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하려던 대통령의 위선은 더 크고 또렷하게 국민의 가슴에 각인될 뿐입니다. 네, 민주당 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목소리 한 가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자중해야 된다도 있고 그냥 침묵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해임에 가장 목소리를 내는 건 이 김두관 의원인데요. 김두관 의원요. 예. 네, 어제 최고위원 후보자 2명이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먼저 이원욱 의원은 이 윤 총장 같은 사람은 뽑혀 나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노웅래 의원도 이 정치 검찰이 확실히 철퇴를 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내 이 신중론도 여전합니다. 네. 이 앞서 이 홍익표 의원은 이 탄핵이나 해임은 좀 더 분명한 과오가 있을 때 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오늘 박범계 의원도 이 현실적으로 볼 때 윤석열 해임안은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여기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갈 생각 없는 사람 보고 나가라 하면 방법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현명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익명으로 언론의 입장을 밝힌 민주당 의원도 있는데요. 한 의원은 때릴수록 높아지는 게 윤석열의 대선 지지율이라고 아예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게 낫겠다고 입장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7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대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는데 중간 간부 인사가 또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 말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검찰 내부에서는 지난 이 검사장 인사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사실상 이번에 이 중간 간부급 인사가 이 본게임이 되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이 기소 의견을 냈던 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해 기소 불가 의견을 내면서 대립했던 대검 형사부 검사들 이들에 대한 인사가 어떻게 될지 관심을 모읍니다. 또 법무부는 이 대검의 이 차장 검사급 자리를 줄이는 직제 개편도 추진하고 있는데 추 장관이 이를 통해서 이 윤 청장과 발맞춰온 대검 과장진을 교체할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 윤 청장의 입지가 한층 더 줄어들 거라는 게 일반적인 그런 관측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검찰 인사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봤습니다. 한도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국회가 오늘부터 소통관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에 수어 통역을 지원하는데요. 첫 주인공은 수어 통역을 제안한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었습니다. 장 의원은 장애인의 정치 참여가 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회견 당사자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함께 수어 통역관이 등장합니다. 장 의원이 첫 마디를 시작하자 곧바로 통역관이 수어를 시작합니다. 국회가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되는 회견에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 데 따른 겁니다. 국회는 예정에 없는 회견이라도 최대한 지원하고 수어 통역이 포함된 영상은 국회 홈페이지에 중계 게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장 의원은 한국 정치사에 의미 있는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작에 보장되었어야 할 농인 및 청각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소통의 가치를 강조하며 국민의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가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장 의원은 복지위를 제외한 상임위의 의사 중개에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등 국회 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의원은 장애인의 국회 회견이나 회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국회 의사중개에 한국수어나 화면 해설 등을 제공하고 회의 방청 시엔 점자 안내서나 한국수어 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법적 보완에 나섰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곳곳에 아직 남아있는 장애인에 대한 문턱을 찾아내고 이를 허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최근 있었던 본회의장 원피스에 대한 반응에 국회의 권위가 양복으로 세워지는 건 아니다.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게 진보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류호정 의원이 바라는 21대 국회 강민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조문 반대에 이어 본회의장에 빨간 원피스 차림으로 등원해 많은 화제를 일으켰던 정의당 류호정 의원. 독창성과 차별성이 부족했던 정의당의 색깔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고 있는 류호정 의원은 국회 관행을 깨기 위한 낯선 정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이라서 느꼈는지 여성이라서 느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둘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냥 굳이 구분하지 않고 조금 국회 안에서 낯선 정치인으로서 나도 국회를 좀 낯설게 바라봤을 때 그런 게 좀 이상했던 것 같네요. 원피스보다 산자위 위원, 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 정책 관련 질문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류 의원은 쿠팡 노동자 문제 등과 함께 정의당의 5대 입법 과제 중 하나인 비동의 강간죄 발의를 맡아 준비 중입니다.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혔거나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위는 협박이나 폭행이 없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자는 비동의 강간죄는 20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공론화가 활발하게 되기 전에 사실 좀 입막음 당하고 폐기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은 모든 의원실에 공동 발의 요청서를 보내놓은 상태이고 이제 발의를 위한 10명 최소 조건은 채운 상태입니다. 지금 정의당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신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당의 의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고
교섭단체 실패가 정의당의 법안 발의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인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의당은 오는 13일 당 최종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류 의원은 진보 정당으로서 눈치를 보지 말고 정의당이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중대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눈치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당이 진보 정당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집중해서 행동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이 계속해서 원피스 얘기를 물어 마음이 착잡하다면서 이제는 성과로 존재를 증명하고 싶다며 의정 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네, 2년 전 우리 국민연금에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서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한 자율지침인데요. 하지만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논의를 촉발시켰던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례.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막대한 손실을 무릅쓰고 합병에 찬성하며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도운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난 2018년 7월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됐지만 2년이 지난 현재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고 국민 노후 자금의 수익 증대를 위해 국민연금이 더욱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에 2개 회사만이 조정관리 기업으로 설정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그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성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었고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국내 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13개사, 지분이 10% 이상인 기업도 98개사에 이릅니다. 그만큼 국민연금이 주요 기업들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상황. 따라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독립적인 전문 인력 확보부터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상설화시키면서 거기에 전문 인력이나 독자적인 연구 인력, 그다음에 판단을 할 수 있는 이 구조의 문제를 일단 풀어야 이 부분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큰 틀을 잡을 수 있지 않나. 전문가들은 또 국민연금이 중점관리기업의 선정과 적극적인 주주 의결권 행사 등 책임 활동의 로드맵을 명확하게 세우고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기업이나 국민연금에만 맡길 게 아니라 다중대표소송, 전자투표제 등을 도입하기 위해 국회가 상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비 피해가 잇따른 것과 관련해 여야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두고 공박을 벌였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은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진 것이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서른 의원은 낙동강 강둑이 터진 가장 큰 이유는 4대강으로 건설한 보가 물의 흐름을 방해해 수위가 높아지면서 강둑이 못 견딜 정도로 수압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 분석할 기회라며 전문가들이 댐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조사와 평가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혼란의 최대 피해자는 임차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주택 정책을 끌고 갈지 명확한 설명을 안 해 혼란이 많다며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임차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금을 갖고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다면서 주택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주택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14일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아 국회에서 관련 예술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약한 예술인들의 그림과 조각작품 등이 전시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은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를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인 1991년 8월 14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고 국회는 지난 2017년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10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8월 1주차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여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통합당의 지지율은 창당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로써 양당의 격차는 0.5%포인트로 초접전 상태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3.2%포인트 하락한 35.1%를, 통합당은 2.9%포인트 상승한 34.6%로 창당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청와대 참모진의 일괄 사의 표명, 정부 여당의 집중호우 대응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무엇보다 민주당의 하락세는 대표적인 지지 기반으로 꼽히는 3040 세대와 여성 그리고 수도권의 민심이 일부 돌아섰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급상승한 지지율에 고무된 통합당은 이 민심을 붙잡기 위해 당의 쇄신과 변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의 지도부는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부동산 이슈로 부정기류가 더 확산될 수 있는 만큼 겸손하자, 말조심하자는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수점 차이로 좁혀진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을 놓고 일각에선 통합당이 잘해서 이런 지지율이 나타났다기보다는 민주당에 잇따른 실책에 따른 반사 효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통합당은 제대로 된 혁신과 쇄신을 통해서 지지율 상승이라는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민주당이 여러 악재를 털어내고 지지율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이 정치권에 재소환됐습니다. 여당은 4대강 때문에, 야당은 4대강 덕분에를 외치면서 논쟁을 이어갔는데요. 잠잠했던 4대강 사업이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록적인 폭우로 전남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국책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됐던 섬진강이 제방 붕괴로 막대한 피해를 입자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 자유한국당 시절 4대강 보호 파괴 저지특위위원장을 지낸 정진석 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 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적었고요.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인 송석준 의원도 전국적인 수해를 보며 4대강 정비를 안 했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처참해졌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라고 말했습니다. 4대강 사업을 놓고 반론도 이어졌습니다. 청와대 국정기획 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온갖 자료와 연구로 증명이 됐다며 물난리 상황에서도 야당은 남 탓부터 하고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을 했고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낙동강도 터지고 영산강도 터졌다며 4대강의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게 두 차례 감사로 공식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최악의 물난리에 4대강 사업이 재조명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불붙고 있습니다. 유례 없이 긴 장마에 기습폭우까지 더해지면서 전국이 수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 논의와 수재민 보호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기록적인 폭우 피해로
이명박 정부의 중점 과제였던 4대강 사업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미래통합당의 삼선 중진이신 조혜진 의원 전화 연결해서 물난리가 소환한 4대강 논쟁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예, 통합당이 섬진강 주변에 범람 발효됐을 때는 4대강 효과 입증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낙동강에서 좀 뚝이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방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거 하나 짚어볼게요. 보가 홍수 예방용이었습니까? 홍수 예방, 가뭄 예방 둘 다 있었죠. 아하, 그럼 보가 평소에는 이렇게 강바닥을 깊이 파가지고 그 여름에 비가 올 때 보를 만들어서 물을 많이 가두어 두어가지고 농민들이 가물 때 그 물을 퍼다 쓸 수 있게 만들었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처럼 비가 많이 올 때 강 바닥이 깊기 때문에 강 본류가 물을 많이 담아둘 수 있기 때문에 받아둘 수 있기 때문에 넘치지 않고 중 넘어 넘치지 않도록 받아둘 수 있기 때문에 홍수 막는 효과가 있고 둘 다 있는 겁니다. 예, 이거 여당의 일부에서는 오히려 흐름을 막아서 도움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던데요. 흐름 막지 않았죠. 왜냐하면 보를 다 열었지 않습니까? 아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비가 많이 오고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저 상류에 이마댐, 안동댐도 만수위가 돼가지고 물을 다 밑으로 흘려보냈거든요. 수문을 열어가지고. 예. 그리고 또 낙동강으로 들어오는 경북, 대구, 경남의 지류지천들에서도 본류로 물이 막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 양이 엄청났기 때문에 이걸 만약 이 상태에서 보를 닫아두게 되면은 그 물이 툭을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국토부의 수공에서 환경부 수공하고 이렇게 환경부에서 여기를 다 열은 겁니다. 보를 다 열어가지고 물이 빨리 하루로 흘러가도록 했는데 문제는 이 유속이 더 빨라지니까 물 흐르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번에 그 낙동강 창녕 이방면에 장천 배수장처럼 이 배수장의 콘크리트하고 두 개 제방의 흙이 연결되는 부분에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부실한 부분을 빠르게 흘러가는 물이 훑고 그러니까 쇄굴이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는 막 깔아내면서 지나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물 흐름이 더딘 게 아니고 물 흐름이 볼을 다 활짝 열어서 물 흐름이 빨라져서 오히려 제방을 훑고 지나가면서 흙을 깎아내서 쇄굴해내서 그 부분이 유실이 된 겁니다. 네, 이제 뭐 설명을 좀 많이 해주시니까 이해가 되기도 하고 복잡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집중호우 피해 관련해서 그 4대강 보가 과연 홍수 조절에 기여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번에 오히려 실증 분석할 좋은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특히 이번에 그 통합당이 홍수 예방 효과에 대한 것에 대해 어쩌면은 반박의 성격도 좀 담을 수 있겠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문 대통령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통령이 되셨지만은 이 4대강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고민과 연구가 있었는지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공약에 보철거 공약을 넣는 걸 보고서 저는 깜짝 놀랐었습니다. 이거는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탈원전 결정했다는 거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도 근데 보철거 공약을 공식적으로 철회를 안 하고 계신 걸 보면은 그런 미몽에서 도구마에서 여전히 못 벗어나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호가 홍수 예방에 효과가 있는가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바닥을 준설해가지고 파내서 물이 많이 담겨질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 예방 기능, 가뭄 예방 기능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는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물을 가두어두는 기능이 기본이고 또 지금처럼 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는 볼을 열어서 밑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보조적으로 하는데 물을 가두어주는 역할이 기본이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하자면 가뭄 예방 효과에 더 가까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수 조절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준설이라든가 제방 보강 이런 부분이
홍수 예방에 효과가 있었느냐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예. 그거가 그 관계가 있느냐고 따지는 것은 기본적인 것도 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제 4대강 사업 관련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예. 제안 같습니다. 예. 마지막 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통합당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인지 모르겠는데요. 예. 지난주 여론조사에서는 0.8%포인트까지 추격한 조사가 있었고 이번 주에는 0.5%포인트까지 추격한 조사가 나왔는데요. 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언론들의 분석에서는 통합당 별로 한 것 없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정부 여당 쪽의 실정들의 상대적인 반사이익의 결과다 이렇게 해석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 여당의 실정은 20대 국회 때도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국민들이 21대 총선에서 심판하려고 했는데 20대 국회 끝까지 보여준 우리 미래통합당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예. 심판을 유보하고 한 번 더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민주당 손을 들어줬던 겁니다. 그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서가 아니고 예. 그렇게 해서 손을 들어줬는데 21대 국회 들어와서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더 실망스러우니까 더 독선 독주하고 민심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 심판하고자 했던 그 민심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예. 20대 때 심판하려고 심판하려고 했다가 미뤄뒀던 그까지 다시 누적이 돼서 지금 그 민심이 나빠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미래통합당도 아직은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지만은 20대에 비하면은 그래도 국민들이 이 당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총선 때 거꾸로 야당을 심판했던 그때의 야당보다는 그래도 네.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조금은 점수를 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 측면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미래통합당만 열심히 잘해가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면은 이 추세는 더 공고하게 다져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할 각오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기록적인 장마로 전국적으로 지금 수해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치권은 복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당에선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국회 행안위 간사이자 또 여당 최고위원 경선에 지금 도전장을 내신 분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의원님 지역구가 익산 네, 전북 익산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비 피해 없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희 집도 그래요? 예, 그 비가 셀 정도로 정말 폭우가 많이 내렸고요. 예. 다행히 뭐 사망 사고는 없었는데 이게 마을이 좀 침수되는 이런 현상들은 똑같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네요. 예. 빨리 더 이상 좀 지금 태풍까지 몰려오는데 네. 그 피해가 작아야겠고 네. 복구가 잘 돼야겠네요. 네네네. 그 지역 포함해서 지금 이제 재난 특별 이제 기대를 요구하고 네네. 있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초반에는 경기 충청만 지금 포함됐다가요. 현재 저희들이 방금 7개 지역을 선포를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엊그저께 비 이후에 피해가 새롭게 막 그랬죠, 나타나고 있어서 빨리 조사를 한 다음에 시급히 추가로 재난 지역을 선포를 해야 될 걸 좀 서두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내 대표실에서는 이런 종합 상황실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실시간으로 조사하고 있고 기민하게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이제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호우 피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만 4차 추경 편성 또 지금 얘기했던 특별 재난지역 추가 지정 또 15년째 동결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현실화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지금 당 전체 상황 좀 추가로 설명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지금 굉장히 엄중히 보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19 문제 이후에 지금 장기간 장마로 인해 가지고
뭐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 지도부가 사령탑을 만들었지만 저희 후보들도 수요일 날은 피해 지역으로 현장으로 가서 복구 지원에 함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모두가 뭐 후보자 포함 당 모든 의원들이 그리고 추경도 시급히 지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추경은 지금 바로 지금 뭐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야당도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코로나에 지금 이게 홍수 피해까지 겹쳐가지고 4차 추경까지 역대 최초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행안위가 오늘 집중호우 피해와 또 태풍 현황 같은 걸 긴급 점검을 했는데요. 현재 피해 상황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대응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예, 저희들이 지금 이재민이 거의 7천여 분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중앙재난지원본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특히 상임위 차원에서 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여야가 지금 함께 상임위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안에 대해서는 아무튼 기민한 대응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그 청와대 수석진 3사람 교체 발표가 됐더라고요. 정무수석을 지난해 1월까지 하셨던가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한 의원이 하셨던 후임에 강기정 전 의원이 했는데 강기정 후임으로 또 최재성 전 의원이었고 3명이 교체가 됐던데 나머지 2분도 혹시 추후로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인사 관련된 내용은 뭐 제가 파악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고요. 근데 오늘 인사가 있는데 오늘 기자분들이 저에게 많은 전화가 와서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최재성 수석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그 전략적인 마인드가 있고 또 경험이 사무총장도 했고 당 선거 과정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또 야당과의 소통은 좀 강한 면이 있기 때문에 어떨까 하는 의심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야당 의원들 보면 최재성 의원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하는 의원님들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에 좀 시기적절한 때 아주 적합한 인물이 저는 정무수석이 됐다. 언뜻 보기에는 좀 야당한테 강경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겉에 좀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데 제가 저는 이제 나와 있었지만 우리 최재성 의원이 야당 의원들과 다양한 소통을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선의 이제 경륜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소통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집권 후반기에 더 이제 또 국회와 소통 이런 게 중요하고 또 이제 전략적인 마인드도 중요하고 정말 종합적인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저는 최재성 의원이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하고 노영민 실장하고 이런저런 갈등이 언론 여기저기서 보도가 되고 있던데 청와대에서는 물론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만 조금 뭔가 매끄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청와대 있을 때 보면은 정말 의외의 것들이 밖에 기정사실화돼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걸 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제가 언론에 보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 그 청와대 직원들이 있는데 공개 충돌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조금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당에서 정말 박차를 가하겠다. 출범이 심지어는 8월 후반에 있을 임시국회 시작될 때까지 후보 추천은 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계속 지금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공수처 설치는 미래통합당에서는 이게 이제 추천을 않고 헌재로 넘기겠다는 거거든요. 결과를 기다려달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는데 그 결과는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거의 한 3천여 건 이게 이제 헌재로 오는데 그것은 미래통합당은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시간 끌기가 아니고 지연시켜서 하지 말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는 방법은 포기를 하든지 그때까지 지연이 되든지 아니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번에 권력기관 개편의 속도를 내든지 선택지가 저는 둘 중에 하나밖에 그럼 없는 것 이번에 같거든요. 8월 임시국회 시작할 무렵까지 후보 추천위원을 통합당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칙 재개정이든 아니면 법 개정이든 하실 계획이시네요? 네,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저는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수사권 조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면서 반발했는데 경찰 내부에서도 여전히 수사 범위가 넓다면서 검찰 개혁이 산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멘 소리를 터뜨렸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게 이제 아마 그럴 겁니다. 경찰 쪽에서도 이제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걸 제가 듣고 있는데요. 이거 조정 관련된 내용은 이미 국민을 위한 그 수사권 개혁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처음 이 어떤 개혁에 대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기 때문에 일단 과거와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사 상황도 거의 한 5만 건 정도 되는데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8천 건으로 검찰에서 직접 시효할 수 있는 건수가 축소될 거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주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경찰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이제 계속 검토를 하되 지금 어렵게 마련한 안에 대해서는 일단 첫 발은 띄고 시작을 해보자. 라는 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쪽 다 불만이 있군요. 그러니까 경찰 쪽은 경찰 쪽대로, 그렇습니다. 검찰은 검찰 쪽대로요. 제가 약간 불편할 수 있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보니까 코리아 리서치 또 한국 리서치 등을 포함한 4군데 기관이 공동조사해서 검찰 개혁 관련 국민 여론조사를 했던데요. 원래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느냐가 조금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쪽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32대 52로 나왔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한 것이 정치적 이슈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검찰 개혁은요, 이건 정치적 이슈가 글쎄 아닙니다. 말이죠. 이건 정말 검찰의 어떤 문화 그리고 어떤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진 이런 문제 그리고 민주적 통제가 미치지 않는 조직이 지금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검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정치화돼 버렸을까요? 이 사안이? 이게 이제 특히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저 관련도 있는데 울산시장 관련된 걸 대통령을 뭐 15차례 공소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데 15차례 이상 이렇게 한 건 이건 뭘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정치적 이슈화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당이 가만히 있었으면 정치화 안 됐을 건데 그런다라고 또 반대쪽에서 얘기하고 있고. 여당이 가만히 있으면. 근데 이건 이제 가만히 있고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이제 검찰을 위해서도 민주적 통제라는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는 것은요. 이 어떤 검찰의 미래지향적인 어떤 방향을 위해서도 결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치화되면서 최근 이제 국민 일반 여론이 조금 이완된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시군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또 3주도 채 안 남았는데요.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장을 던지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뭐 다른 모든 우리 후보님들 공통된 생각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정권 재창출과 저는 하나의 트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정무수석 일을 했기 때문에 집권 후반기에 우리 민주당하고 당하고 그다음에 정부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고위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 이제 대개 얘기할 때 이런 역할하면은 여당의 경우에는 정부 또 청와대 쪽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하겠다. 더불어서 또 국회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서로 연결고리 역할을 잘하겠다. 이제 우리 그 한 의원께서도 이제 그쪽에 여야 연결고리 되겠다 이걸 강조하셨는데 지금 21대 국회 시작부터 이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개원연설에서 협치 강조하셨고 국회의장도 소통을 제일 가지고 얘기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손바닥도 이렇게 마주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밖에서 뭐 민주당이 일방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상임위 17개를 다 가져가고 부동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임위 17곳은요 민주당이 가져온 게 아니거든요.
예, 결국은 그 주요 상임위에 대해서 상당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국토위, 그다음에 뭐 산자위 이런 곳을 다 야당으로 하고 국정조사까지 받았는데 이 협상이 마지막 깨져서 네. 민주당은 법사위 빼고 나머지 상당히 비중 있는 상임위원장을 이제 할당할 예정이었다. 그랬었죠. 네.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도 포함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 협상이 이제 불발이 되면서 그 우리 민주당에서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법도 좀 일방처리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거의 2주 동안은 저희 행안위가 좀 빨리 상임위를 열었거든요. 근데 참여 요청을 계속 해도 거의 2주 동안 야당이 상임위에 전체적으로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관련법은 특성이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정말 시장에 대혼란이 올 건 자명한데 여당 입장에서는 추진을 해야 되겠고.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 끌어들일 수 없었느냐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야당을요. 아니 이제 그 야당에서 들어온 시기는요. 이미 시간까지 다 봐가지고 그때 맞춰서 들어왔습니다. 예. 아니요, 그러니까 상임위 운영 과정에서부터 조금 더 노력을 더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하는 사람들도 뭐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력은 그 국정감사까지 받겠다고 한 건 아마 김태년 원내대표에게는 상당한 양보였다. 예, 왜냐하면 우리 여당 의원들이 그 안을 가져오면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도 다른 목소리도 나올 수도 있었어요. 언뜻 보기엔 혹시 원내대표가 더 강성으로 가지 않았냐는 것인데 오히려 더 협상적이었는데 당의 전체 의견을 반영한 결과 그렇게 됐다라고 보시는군요. 예, 그렇죠. 예, 그런 면이 있고 사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저는 이제 법사위 하나 문제로 쟁점이 되긴 했지만 국정감사까지는 그래도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여당의 부담까지 안으면서 저는 뭐 양보할 걸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야당이 이제 기존하고 바뀌면 되겠지만은 현 주어진 야당의 조건 속에서 특히 당의 최고위원 비롯한 지도부로 들어가시게 된다면은 어떤 방식의 뭔가 새로운 야당이 그대로 있다고 하면 결국은 앞으로 변화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인데 어떤 리더십, 어떤 덕목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당연히요. 이제 특히 176석의 민주당은 기본 태도가 특히 차기 지도부는요. 모든 현안에 대해서 겸손한 진심으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 하에 능력을 보여야 되고 그 능력을 보이는 것이 일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럴 때 이제 그 특히 야당과 여러 현안에 대해서 논의 테이블을 때로는 공개적으로 때로는 비공개적으로 다양한 채널들이 좀 논의가 될 수 있게끔 그걸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만들었는데요. 그 과정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공개적으로. 근데 한 번도 가동을 못했죠. 아닙니다. 가동했어요? 그 전에 회의 직후 바로 끝나고 모이고 나서 그 이후로는 첫 한 번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개최가 돼서 그때는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죠. 그렇게 약속을 했죠. 현안이 있을 때는 만나고 주요 현안에 국정 현안에 대해서 함께 처리하기로 약속까지 해서 1회는 잘 됐어요. 근데 2회부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이제 조혜진 의원한테 질문을 드리셨겠지만은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거의 지금 이제 통합당이 턱밑까지 추격한 발표들이 지난주 0.8, 오늘 발표 0.5까지 나옵니다. 물론 갤럽 조사는 좀 차이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조사 결과 보시고 어떤 느낌이십니까? 그걸 그냥 뭐 관심을 안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론이 그런 변화가 있다면 저희들은 아주 깊이 관심을 가지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일단 현 상황에서는 주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역시 부동산 문제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문제. 그리고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상하게 남북 문제가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고 낮음에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항시 관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착 상태인 남북 관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민주당에게는 몰려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전국적인 큰 비 피해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 주 전당대 선거 운동을 전면 중단을 했는데 앞으로 일정과 계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저희들도 제가 광주, 전남, 전북 유세를 못해서 우리 그 당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너무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 먼저는 수해 복구입니다. 그래서 선거 운동보다는 모든 걸 수해 복구와 그리고 지금 그 장마와 그 수해의 어려움은 지금 코로나19 문제와 미묘하게 함께 와가지고
정말 어떤 심리적 우울감까지 오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2년 전 듭니다. 전대 때도 태풍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토론 행사를 취소하고 했습니다만. 그랬나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모든 역량을 아무튼 수해 복구에 당력을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17대 국회 입성하시고 또 네. 이번에 21대 다시 입성을 오랜만입니다. 하셨는데요. 예, 정말요. 뭔가 그래서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21대 국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상임위에서 이제 소개를 하면서 1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했더니 우리 옆에 김민석 의원님이 네. 계신지 18년 모르고 만에 18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웃고 그랬는데 네. 정말 오랜만에 오니까 남다릅니다. 그리고 국회 문화가 17대와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고 근데 이제 오랜만에 온 만큼 결의가 좀 남다른데요. 특히 아까 제가 출마 이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우리 대통령께서 저는 대통령 청와대에서 이제 그 비서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떠나실 때 국민들로 박수받는 대통령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도부에 들어가면 권력기관 개혁을 좀 마무리하는데 좀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보니까 한병도라는 이름 라인 맞춰가지고 한 뼘 더 이런 구호를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대에서도 이제 목적한 바 네. 달성하기를 좀 빌고요. 오늘 네. 자리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태풍은 소멸을 했지만 이번 주 계속해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과 전북 지역에 최고 200mm가량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